건강이 최고라고 말하고 싶네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금방 죽을 목숨이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겠어요. 돈이 많으면 좋긴 하겠지만 1년 전 저희 가족이 겪고 난 어떤 사건 때문에 돈 욕심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알게 되었습니다. 참, 돈이 뭐라고 가족까지 속이고 범죄도 일으키고 그러는 걸까요? 돈 욕심으로 생긴 감히 믿기 어려운 이야기가 있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는 남편과의 사이에 딸들을 얻었습니다.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예쁘고 착한 아이들이에요. 남편과는 결혼한 지 벌써 20년이 다 되어 갑니다. 평범하게 만나 결혼했습니다. 남편에겐 남동생이 하나 있어요. 남자 형제만 있는 집이다 보니 아무래도 시댁은 좀 보수적인 편이에요. 제가 딸들 낳으면서도 얼마나 눈칫밥을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매년 잘 알지도 못하는 조상한테 제사는 기본에 같은 상에서 밥도 못 먹고 어렸을 때 딸들이 어려서 조금 뛰어논 거 가지고 어떻게 나왔길래 계집애들이 조신하지 못하게 말소리며 발소리가 문턱을 넘냐고 시아버지로부터 잔뜩 꼬증도 듣고 그랬어요. 시아버님은 뭐만 하면 여자애가 계집애가 이런 소리를 입에 달고 사시는 분이셨어요. 보통 시댁은 시어머님이 더 극성인 경우가 많던데 저희 시어머님은 제가 남편이랑 결혼하고 얼마 안 있어 지병으로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도 성격이 온화하신 편이셔서 같은 여자라고 오히려 더 잘 챙겨주시곤 했는데 돌아가시고 나서부터는 시아버님 뿐이시기 때문에 가부장적인 분위기가 더 심해졌죠. 저희 딸들도 어렸을 때부터 자기 할아버지가 워낙 화도 많고 꾸중도 많이 하니까 무서워했는데 조금 크고 나서는 어차피 자기들은 여자애라 할아버지가 싫어한다고 그래서 자기들도 할아버지 집 가기 싫고 차별 안 하는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더 좋다고 당당하게 말하더군요. 워낙 어렸을 때부터 시아버님이 저희 딸들한테 심하게 대하셔서 아이들이 할아버지를 싫어하게 되는 건 어쩔 수 없겠다 싶었습니다. 그래도 전 이해했어요. 시어머님도 돌아가시고 더 외로워지시다 보니 성격이 괴팍하게 변하게 되신 걸지도 모르겠다 생각하려고 노력했죠. 그래서 혼자 사시는 시아버님을 챙기러 제가 자주 시댁에 찾아뵙곤 했어요. 시아버님도 막 건강하시고 그런 게 아니셔서 식사 수발이며 빨래며 청소며 제가 매일같이 찾아가서 도맡아 했습니다. 벌써 그렇게 지낸 세월만 얼마인지 감회가 새롭네요. 남편의 남동생인 도련님은 남편이랑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10살 정도요. 그동안 이렇다 할 직장도 오래 못 다니고 그 나이에 1년도 못 채우고 퇴사했다 재취업했다 하길 반복해서 남편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이미 홍기도 가득 찼는데 결혼도 아직이라 시아버님 말버릇처럼 저놈 결혼하는 건 보고 죽어야 하는데 하셨죠. 전에 남편이 말하기로는 아무래도 늦둥이로 태어난 데다 또 남자애라 태어났을 때부터 시아버님이 도련님을 엄청 감싸고 두시면서 키우셨다는데 그러다 보니까 철없이 자랐다고 하더군요. 학교 다닐 때도 이런저런 사고를 쳐서 시어머님이 학교로 불러가 사과도 여러 번 하시고 집에서도 형인 자기나 시어머님한테 예의 없이 굴어도 시아버님이 웬만해서는 다 눈 감아주셨다고요. 그러다 보니 도련님이 왜 저렇게 내일 없이 사시는지 알만 하더라고요. 일정한 수입도 없으니 아버님이 가지고 계신 시내의 상가 건물들 세를 조금 떼어서 도련님께 용돈 형식으로 주고 있었습니다. 저랑 남편은 결혼할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딱히 시댁에서 지원받은 것도 없고 처음 신혼 때 살던 집도 친정에서 지원해 주셨던 게 달아 조금 서운하긴 했어요. 그래도 시아버님이 좋아서 그러겠다는데 이걸 말하기에도 쪼잔해 보이고 남편도 그냥 이제 별 생각 없다고 해서 그러려니 살아왔습니다. 저희도 이제 저희 힘으로 먹고 살기에 그렇게 빠듯하지 않았거든요. 어느 날 또 제사 때문에 도련님과 저희 집 식구들이 시아버님 댁에 모였습니다. 도련님이 결혼을 안 하셨으니 집안의 여자라고는 저랑 저희 딸들밖에 없어서
셋이서 제사 음식을 도맡아 했죠. 그렇지 않아도 이제 고등학생인데다 시험 기간도 앞두고 있는데 이렇게 제사 음식을 시키게 돼서 딸들에게 정말 너무 미안했어요. 그런데 시험 핑계대고 딸들이 제사에 빠진다고 하면 시아버님은 계집애 주제에 공부는 무슨 공부? 시집이나 잘 가면 그만이지. 그런 것 때문에 제사를 빠지다니. 에휴, 죽어서 조상님들 얼굴 볼 낯이 없다. 하시며 역정을 내세요. 막상 딸들을 제사에 데려오면 절도 안 시키고 쉬지 않고 제사 음식이나 만들게 시키면서요. 딸들도 서럽고 화가 나서 음식하면서 잔뜩 짜증을 내는데 제사 마치면 각자 10만 원씩 용돈 주겠다고 해서 겨우겨우 달랬어요. 그렇게 제사를 마무리하고 부엌에 앉아 딸들이랑 밥을 먹는데 남자들이 모여 밥 먹는 거실에서 도련님이 화내며 고함치는 소리가 새어나오는 겁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귀를 기울여 봤는데 잘 안 들려서 집 가는 길에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혹시 밥 먹을 때 무슨 일 있었냐고 도련님이 화내시는 것 같던데 라고 말을 흘려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한숨 한번 푹 쉬고는 말하더군요. 아니, 아버지가 원래도 민성이 결혼 때문에 걱정 많이 하시긴 했잖아. 걔도 이미 홍기 넘어 있기도 했고 직장도 자주 그만두고 그러니까. 근데 그게 왜? 아까 밥 먹다가 아버지가 갑자기 민성이한테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냐고 그러면서 당신이랑 나 사이에도 딸 둘밖에 없으니 민성이 너라도 손자를 가져서 대를 이어야지 않겠냐고 하시는 거야. 근데 민성이 늘 그렇듯 듣는 둥 마는 둥 흘려들으니까 이제 아버지도 화나셔서 승부수를 던지신 거지. 계속 결혼할 생각 없으면 앞으로 지원이고 지금 주는 용돈이고 당장 내일부터 다 끊어버리겠다고 하셨어. 그래서 민성이도 그건 좀 곤란하고 당황스러우니까 아버지가 자기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그러면서 말다툼 좀 오고 간 거야. 그랬구나. 하긴 도련님도 그동안 많이 노시긴 했지. 정말 결혼 안 하실 생각이신가? 그러게. 민성이가 어쩌고 싶은 건지 나도 잘 모르겠다. 남편에게서 얘기를 들으니 왜 식사 자리에서 도련님이 소리를 질렀는지 알겠더군요. 저 같아도 아버지가 매달 넣어주시는 용돈으로 일도 안 하고 인생 재밌게 즐기면서 살고 있는데 갑자기 용돈 끊어버린다 하면 똥줄 타는 기분일 것 같았어요. 가만 생각해보면 도련님도 뒤로는 여자도 많이 사귀시고 유흥도 즐기시는 것 같던데 결혼은 전혀 생각이 없어 보이더라고요. 즐기기만 하는 거에 익숙해져서 그러시는 건가 생각하기도 했네요. 어쨌든 그날 일은 단지 해프닝으로 그렇게 지나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 제사 사건이 있고 몇 달 후에 시아버님 생신이라 또 집안 식구들이 시아버님 댁에 모였어요. 식구수가 적어서 그래봤자 매일 출석하는 사람인 도련님, 그리고 저희 가족 4명, 이렇게가 끝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조금 늦게 도착한 도련님이 옆에 웬 아가씨를 데리고 온 겁니다. 누군가 하니 도련님이 말하길 자기 여자친구래요. 결혼하고 싶어서 아버지께 소개시켜드릴 겸 데려왔다고 하더군요. 도련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 전부터 만나는 사이이긴 했지만 결혼 생각까진 없었대요. 딱히 만나는 사람이 있다고 아버님께 밝혀봤자 왜 결혼 안 하냐고 또 닥달하실 게 뻔해서 여태까지는 숨기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결혼을 안 하면 시아버님 지원도 끊기고 여자친구도 결혼을 요구해서 자기가 마음을 고쳐먹었다고 밝히더군요. 그 아가씨는 진한 화장에 화려한 인상이라 도련님이 이런 스타일을 좋아하셨나? 잠깐 당황했어요. 시아버님이 방에 계시다가 도련님 말소리를 듣고 버선발로 뛰쳐나와서는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이냐며 드디어 생각이 바뀐 거냐고 조아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생일 선물 다 필요 없고 민성이 네가 결혼하는 거 그게 제일 큰 선물이라 하시면서 좋아하셨죠. 저랑 남편은 돈을 모아 요새 TV에서 광고한다는 안마의자 하나 사드렸는데 그 소리 듣고는 또 조금 섭섭했어요. 그래도 도련님이 드디어 결혼 의사를 밝히신 건 지방경사나 다름없어서 저도 남편도 다 잘됐다고 축하해줬습니다. 모든 관심은 도련님이 데려온 그 아가씨에게 쏠렸죠. 옷차림이며 화장이며
너무 화려해서 대체 뭐 하는 사람인가 싶었는데, 아니 글쎄, 도련님처럼 딱히 하는 일도 없고 아르바이트 좀 하다가 지금은 그냥 쉬고 있대요. 무직인 사람 둘이서 대체 돈이 어디서 나고 앞으로 어떻게 살려고 결혼하겠다는 건지 어이가 없어서 말도 못하고 있었는데, 시아버님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그럼 아이를 가진 후에도 계속 일할 생각은 없는 거냐고 반문하시더군요. 그 아가씨가 그렇다고 대답하니까 시아버님은 오히려 더 좋아하시면서 잘 됐다고, 손자 낳으면 잘 돌보기만 하면 그저 좋다고 하시더군요. 시아버님이 저렇게 대놓고 좋아하시는 걸 보니 그냥 도련님이 드디어 결혼하시고 자기는 손자를 볼 수도 있을 거란 생각에 결혼 비용이며 이후에 지원까지 해줄 기세 같았죠. 돈 문제도 해결됐겠다. 아버님이 반대도 안 하시겠다. 두 사람은 속전속결로 결혼했습니다. 동서가 어찌나 까다롭고 사치를 좋아하던지 집안에 여자가 저뿐이라 저도 도련님의 결혼 준비를 나름 거들었는데, 결혼식장이며 드레스며 다 초호화로 하려고 아주 작정을 한 것 같았어요. 덕분에 도련님 결혼 사진만 보면 재벌이 부럽지 않아 보였죠. 얼마 안 있어 두 사람은 임신 소식까지 전했습니다. 당연히 시아버님이 제일 좋아하셨어요. 무조건 아들이어야 한다면서 비싼 한우며 과일이며 다 동서한테 보내고, 그걸로도 모자라서 한의원에 가서 아들 낳게 한다는 영약까지 지어주더군요. 네, 저도 저거 먹은 적 있어요. 딸들 임신했을 때 각각 2번이나요. 제가 저걸 먹고도 딸을 낳은 걸 보면 아무래도 사기 같은데, 시아버님한텐 그런 건 소용없었나 봅니다. 동서도 딸을 낳게 되면 예전 저처럼 구박당할까 싶어 걱정을 좀 했는데, 이번엔 그 영약이 효과가 있었는지 어쨌는지 동서는 정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것도 쌍둥이로요. 갑자기 손자가 둘이나 생긴 아버님은 눈물까지 비치시면서 동서랑 도련님더러 너희들이 우리 집안 살렸다. 얘들이 앞으로 우리 집안 기둥이나 다름없다며 기둥이 둘이나 있으니 아주 든든하다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시아버님이 충격적인 선언도 하시더군요. 아니, 손자 낳아준 동서에게 고맙다고 나중에 가지고 있는 상가 건물 중 제일 비싼 건물 2채를 증여해주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에 저도 남편도 깜짝 놀랐고, 도련님과 동서만 세상 누구보다 신나게 웃으면서 감사하다고 시아버님께 인사하더군요. 그동안 남편과 저희 가족은 계속 찬밥 신세여도 참았는데, 그날 처음 너무 서러워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생각했습니다. 물론 유산을 바랬던 건 아니에요. 저도 남편도 둘 다 괜찮은 직업에 종사하고 있어서 내 식구 먹고 사는데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동안 계속 빌부터 살아오고 속썩이던 도련님이 자기한테 손자 안겨줬다고 상가 건물을 떡하니 증여하신다뇨? 그리고 결혼한 이후로 시아버님 생활 봐주고 돌봐드린 건 전부 전데 그런 건 하나도 소용없는 건가? 다 헛고생이었나? 하는 생각이 씁쓸했어요. 그렇다고 이런 제 생각을 고지고대로 시아버님께 가서 말해봤자 시아버님에게는 씨알도 안 먹힐 걸 너무 잘 알아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진정이 되더군요. 남편도 그냥 저희들 게 아니었나 보다 하고 넘기자고 저를 위로해줬습니다. 저도 동의했고요. 마음을 비우니 편안해지더군요. 나름 2번이나 임신해본 선배로서 몸이 약해 일주일 가까이 입원 중인 동서를 찾아가 도와주고 그랬습니다. 하루는 화장실에서 손을 씻고 병실로 돌아가려는데 조금 열린 병실 문틈 사이로 동서가 소름 끼칠 정도로 깔깔 웃는 소리가 들려오더군요. 뭔가 꺼림칙한 기분이 들어 문 옆에 몸을 숨기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동서는 누군가 통화 중인 것 같았어요. 아, 그래. 그 등신 같은 영감탱. 내가 낳은 애가 지 손주 아닌 거 알아보지도 못하면서 민성씨를 쏙 빼닮았네 어쩌네 하는데 나 진짜 웃음 참기 힘들었다니까? 야, 아들 낳았다고 나한테 건물도 주겠대. 진짜 돈 벌기 쉽다 쉬워. 언제쯤 주려나? 설마 상속은 아니겠지? 그럼 그 영감탱 죽을 때까지 기다려야 하잖아.
동서의 입에서 나오는 상스러운 말들이 다 뭔가 싶어 넋을 놓고 있다가 퍼뜩 정신을 차리고 녹음을 했습니다. 이게 다 무슨 소린가요? 동서가 낳은 아이가 도련님의 아이가 아니라뇨? 그럼 동서가 바람이라도 폈다는 건가요? 도저히 믿기 힘든 이야기에 귀를 의심하고 나중에 혼자 있을 때 녹음본을 몇 번이나 반복해서 들어갔지만 똑같더군요. 일단 태어난 쌍둥이가 자기 아이가 아니란 사실도 모르고 있을 도련님에게 빨리 이 사실을 알려야겠다 싶었습니다. 자기 집으로 헐레벌떡 뛰어온 제게 도련님은 무슨 일이냐고 묻더군요. 제가 숨을 고르고 난 후에 진정을 하고 오늘 동서가 병실에서 통화하며 말했던 소리를 전해주니 당연히 놀라거나 분노할 줄 알았던 도련님의 반응은 의외로 평온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형수님, 제가 그걸 모르고 있었을 것 같으세요? 다 알고 만난 거예요. 걔 원래 술집 여자예요. 내가 다니던 술집에서 자주 만난 애고 나도 책임 안 지고 즐기기만 하면서 살려고 정관수술한 지 오래예요. 처음엔 걔 임신한 거 알고 다른 놈이 있다는 거 알아서 나도 좀 빡쳤는데 의사가 아들이라고 한 거 알고는 잘하면 아버지한테서 더 받아먹을 수 있겠다 싶어서 그냥 냅뒀어요. 근데 아버지도 참 손자가 그렇게 좋으셨는지 상가 건물 자체를 주실 줄 몰랐네. 형수님만 눈 감아주시면 건물 받고 나오는 돈 나중에 조금은 떼어드릴게요. 어차피 아버지 정정하셔서 언제 돌아가실지도 모를 것 같은데 형 몫으로 갈 쥐꼬리만한 유산보단 지금 저한테 조금 더 받는 게 형수님한테도 좋지 않겠어요? 도련님이 하는 말씀은 제가 병실에서 들었던 동서의 통화 내용보다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는 머리를 굴려 한번 생각해보겠다 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너무 소름이 돋아서요. 하지만 지금은 그럴 여유도 없다 생각했습니다. 시아버님이 건물을 도련님 이름 앞으로 증여하시기 전에 이 사실을 밝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시간이 조금 지나 통화 녹음 기능을 켜고 도련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련님께서 아까 하신 말씀 진심이냐고, 정말 동서가 술집 여자고 동서가 낳은 아이가 본인 아이 아닌 거 알고 있었냐고, 믿지 못하겠다는 듯 도련님이 의심을 품지 않게 순진한 태도로 다시 물었어요. 그랬더니 도련님은 얼마나 말해야 믿겠냐고, 맞다고, 그렇게 못 믿겠으면 동서가 낳은 쌍둥이랑 자기랑 친자검사해보래요. 그 내용까지 녹음하고는 자연스럽게 전화를 끊고 바로 시아버님께 달려갔습니다. 조금만 늦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한 게 아버님이 증여 서류를 작성 중이시더군요. 그 후 제가 가져온 녹음본을 전부 들으신 아버님은 손을 벌벌 떠시면서 이게 다 뭐냐고 놀란 듯 고함치셨어요. 제가 차분하게 이게 다 사실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랬더니 우시면서 자기가 민성이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이 개만도 못한 자식이 어떻게 뒤로는 이딴 일을 꾸밀 수 있냐며 분기탱천하셨습니다. 한참을 하소연하시고 화도 내시다가 도저히 못 참으시겠다며 그 길로 동선의 병원을 찾아가 추궁했어요. 제가 들고 있는 확실한 증거도 있으니 동선은 반쯤 포기한 듯 술술 불더군요. 그리고 시아버님은 그 자리에 도련님도 불러 고함치셨어요. 이 미친놈이 늙은 아버지 재산 빼먹으려고 뒤에서 이딴 짓을 꾸며? 너 앞으로 내 아들 아니다. 그깟 건물이 뭐라고 남의 새끼를 내 손주로 속여? 둘 다 당장 내 집에서 나가! 그 후로는 동서며 도련님이며 시아버님께 울고불고 매달리며 애원했지만 시아버님은 꿈쩍도 안 하시고 오히려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면 변호사를 대동해서 제가 가진 녹음본을 증거로 사기죄로 고소하겠다고 경고하셨어요. 그 후로는 간혹 저희에게 연락와서 잘못했다고 대신 설득 좀 해달라고도 빌었죠. 물론 다 무시했지만요. 들려오는 얘기로는 둘 다 이혼하고 하루 벌어 겨우 먹고 살 정도로 힘들게 살고 있다 하더군요. 시아버님은 그러고 1년 뒤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마지막에 가시면서 저와 남편에게 홀대해서 미안했다고, 그동안 자기 챙겨줘서 고마웠다고 모든 상가 건물을 저희 이름으로 남기고
편안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동안 그 건물이 뭐라고 자기 아들에게 손주도 사기당한 아버님을 생각하면 이젠 하늘에서 편히 쉬시길 바래요. 저희 부부도 이런저런 차별을 많이 받았지만 이제는 다 훌훌 털어내려 합니다. 새삼 돈이 뭔지 가족끼리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알게 한 일이네요. 저희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돈에 구애받지 않는 진정한 행복을 가지고 살아가셨으면 합니다.